대안 설계하기. 이슈를 필터링하고 가제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방안이 먹힐까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한다. 대안 행동을 구성하는 것이 꼬인 과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수이다. 기존 지식과 비교해서 해결적으로 제시되는 대응 방식이 매우 강력한 증거에 따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택을 건축할 때는 거주자들 대부분이 과거의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력이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없이 건물을 짓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득보다도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정책, 건축, 계획, 실행을 조합해서 과감하게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에도 언급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화물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 문제의 크럭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사용이라고 보았다. 재사용. 돈을 적게 들고 통찰력의 작동 방식. 이런 식의 창의적인 전략 수립이 매력적인 이유는 뛰어난 지적 능력이 훌륭한 결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통찰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무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갑자기 우리를 덮서 깜짝 놀라게 한다.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동작이 갑자기 떠오른다. 통찰력은 옳다는 느낌.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두뇌의 활동 중에서 통찰력과 관계된 부분을 알아냈다. 그들은 통찰력이 작동하기 1초 전에 두뇌의 우측 후방 시각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 저주파 6에서 10Hz의 알파파가 나타나 잠시 동안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을 차단한다. 순간 같은 깨달음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 찰나의 깨달음이 창조의 순간이며 우리의 좋은 전략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인텔 공동 창립자 고든 무어는 기술의 발전은 1평방밀리미터의 실리콘칩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넣을 수 있다는 소위 무어의 법칙을 알아냈다. 베이조스는 1994년에 인터넷이 종이책을 팔기에 최적의 매체임을 알았다. 통찰력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그 즉시 만족감을 주어 문제와 해결 사이에서 교착지대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한다. 비글호를 타고 항해에서 돌아온 찰스 다윈은 서로 다른 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다양한 종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생존한다는 자연선택 개념이 떠올랐을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머리도 식힐 겸 이런 깨달음의 순간은 매우 숭고하다. 그러나 통찰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은 숭고한 느낌을 자주 경험했을 때만 나타난다. 깨달음의 순간은 항상 아하가 아니며 이크일 수도 있다. 이크일 수도 있다. 다윈이 느꼈던 그 같은 한의는 없었다. 누가요? 어디 K마트? 경영진의 월마트가 지방을 잘 아는 전문가이면서 K마트의 모든 사업을 방해하는 경쟁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순간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는 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해결될까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지렛점을 집중하면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폭넓게 과거의 전략을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에서 집중해야 한다. 나는 우선 작동 원리에 대한 전제에 이익과 자원의 불균형 기능,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관성에서부터 통찰력을 찾기 시작한다. 많은 문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여기는 브레인스토밍, 명상, 시각화, 평가 전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전점 환각, 타인의 시각에서 생각하기, 만족의 상황을 가전하고 잠을 해보기, 가상의 멘트 상상하기 등등이 있다. 통찰력을 구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끈기를 가진다는 말은 방향상실에서 오는 불안감과 좌절을 감내하고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맨 처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를 테스트하고 비판한 다음에 기꺼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뜻한다. 나도 몇 번 방향을 상실해 본 적이 있다. 해질녘의 뉴햄프셔에 있는 워싱턴 산의 얼음 계곡에서 그랬고
얼음으로 뒤덮인 이란의 고도 6,000m 다마 반도산 위에서 고산병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하산한 적도 있다. 땅이 평평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가 몇 킬로미터나 계속 이어지는 메인주의 산림에서도 그랬다. 길을 건너면 무력감과 불안감이 급습한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표식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서로 포개져 있는 저 두 바위가 숲에서 나가는 방향을 표시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은 고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게 된다. 처음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답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다. 처음 제시되는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다. 그 해결 방안을 마음속에 묻고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불안감과 좌절감을 겪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는 끈기에 대한 훈련은 필수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럴듯하고 단순해 보이는 해결 방안, 방해물이 있을 때는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이론이 있다. 경험 많은 체스 선수들에게 전형적인 스모더스 메이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한 적이 있었다. 여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스모더 메이트보다 더 빨리 이길 수 있는 수도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가능한 한 최단수로 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수가 되면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를 밟고 빛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통찰력을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겪은 비슷한 사례나 교훈에서 배우는 것이다. 직접적인 경쟁자로부터 바로 사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잘못하면 경쟁사와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전략가들은 보통 경쟁사가 취한 방식과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 나는 일본에서 토요타의 엔진 설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왜 혼다 방식을 적용하지 않죠? 엔진 설계에는 혼다가 최고인데요. 그러자 그들은 혼다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다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쟁사가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국가, 심지어 다른 시대의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통찰력을 구하기도 한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적절한 사례를 모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크 베니오프는 아마존을 직접 모방해서 세일즈 포스닷컴을 설립했고 하워드 설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커피숍에서 영감을 얻어서 스타벅스를 세웠다. 빌그로스는 전화번호를 보고 고투닷컴을 만들었다. 라이언 에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모방해서 전략을 세웠다. 페이스북은 대학 졸업 앨범을 보고 이를 온라인으로 구현해냈다. 우리는 더 비유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나선형일까 박스형일까? 펩시는 조직동물, 포식동물, 청소동물 중에서 무엇일까? 미국은 전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원전 50년의 로마일까? 아니면 야만인들이 침범하는 서기 400년 로마일까? 문제의 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고 다루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고객 경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품 반환 절차를 검토하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내고용 어려운 주에는 산불이 늘 문제였다. 산불. 가정을 명확히 하면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미국 한 대형 자동차 제품업체는 부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표준화하여 규모의 경제와 구매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는 사실이었지만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정, 이 정책으로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사실이 아니었다. 가정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작업 방식에 의심을 품는 것이 기존 틀을 깨는 방법이다. 극장은 왜 가격 차별을 하지 않아 인기 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의 줄을 서게 만들까? 건축 리모델링은 왜 항상 최초의 계획보다도 기간이 두세 배 더 길어질까? 통찰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인 경계 설정이다. 이 세상에 대한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가정이나 믿음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간섭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히 비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칙과 신념, 운영 원칙 등이 부정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생각해보자. 1933년에 스코브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장치가 발명됐다. 원래는 홈이 파인 원형의 마문지로 만들 일종의 장난감인데 홈에 든 일련의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그래서 거울 앞에서 마문지를 회전시키면서 홈 사이로 거울에 비친 상을 보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치로 인해 인류는 처음으로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다.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는 것은 기술적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짝꿍 여학생에게 박스 동그라미 화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었다. 책의 한 모서리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살아 움직였다. 박스는 점차 동그라미로 바뀌다가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이처럼 일단 애니메이션의 제작 원리를 이해하면 만드는 것은 쉽다. 무의식적인 경계의 설정은 인식의 현실을 지배한다는 굳은 믿음에 근거한다. 크럭스에서 탄생한 혁신은 이어밍 페이가 설계한 부브르 박물관의 입구는 문제의 크럭스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다. 1984년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의 리뉴얼을 결정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1200년대에 성으로 건축되었다가 대통령은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페이에게 해결 방안을 의뢰했다. 그는 박물관을 걸어다니면서 난 뒤에 비어있는 커다란 앞마당의 리뉴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당시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먼지가 많이 일어났다. 그는 앞마당을 파고 그 밑으로 사무실과 보관실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입구가 고민이었다. 페이는 앞마당을 비워놓는 것도 싫었지만은 구조물을 세워서 앞마당을 둘러싼 고전적인 건축물을 가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서는 입구를 만들어서 허전한 앞마당을 채우되 궁전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 크럭스였다. 페이의 해결 방책은 유명한 유리구조물을 앞마당에 세우는 것이었다. 평평한 지붕의 건물은 전망을 가리고 쓰리가 모이기 때문에 건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사진 지붕도 이렇게 피라미드 디자인으로 결정하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피라미드 디자인을 발명했을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이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투명한 피라미드 형상의 입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오늘날 파리의 3대 관광 명소가 되었다. 크럭스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 두 번째 사례는 고트닷컴과 에드워즈이다. 1999년에 나는 패서디나에 있는 빌 그로스의 스타드 스튜디오 아이디랩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새로 만든 검색 엔진이 고트닷컴을 한번 사용해보라고 했다. 내가 가장 좋은 신차를 임대가자 포드 도요타 등의 차량이 나왔다. 당시는 웹 검색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고트닷컴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당시에는 웹사이트에 레오나르도 리트리버 종에 가장 좋은 서류를 검색하면 개나 사료나 포르노 사이트도 나올 정도였다. 문제는 기본적인 웹사이트가 무료이고 약간의 개선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검색 엔진은 회사 주행도나 제휴 광고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너보다 효율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했다. 동시에 업계의 가장 큰 문제인 수익 창출 문제도 해결하기 원했다. 그래서는 전화번호부에서 크럭스를 얻었다. 모든 회사는 전화번호 위에 올라가 있고 돈을 조금 더 내면 넓은 지면에 광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검색 순위대로 광고비가 매겨지는 검색 엔진은 어떨까? 야후, 알타, 비타, 스타, 라이코스 같은 검색 엔진은 몇 개의 키워드로 그 단어가 나타내는 웹사이트를 보여준다. 고트에서는 키워드를 경위에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업체를 검색일과 맨 위에 올리고 그 다음 높은 금액을 낸 기업을 두 번째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새롭고 명쾌했다. 경매제도 고트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낚으려는 수천 개의 스팸 사이트는 자동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고트는 광고 사이트로서의 역할 외에는 다소 부실했다. 자동차 수리 정보를 얻으려면 제휴 사이트 몇 개를 클릭해야 겨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고트는 그해 말 상장했고 오버추어로 사명을 바꿨다. 1999년에 구글 설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22,500만 달러 정도에서 1차 지원금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도 역시 금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업계 최고가 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에드워즈는 검색 결과의 한 구석에 텍스트 광고를 넣었다. 결과가 나온 페이지의 업체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광고와 검색을 분리했다. 에드워즈라는 아이디어는 지금의 구글을 탄생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기업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전략은 여정이다. 3장에 나는 산을 좋아해서 여름에는 티턴산이나 윈드리버산 또는 알프스에서 운행을 한다. 또 산에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할 때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서 정상에 닿을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없다. 보통은 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레지로 가서 그 위까지 크랙이 계속되는지를 보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막상 레지에 올랐으면 크랙은 끊겨있고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다른 레지를 향해 올라간다. 실제 비즈니스 전략은 산에서 등반 루트를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봉우리의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코스를 극복해야 한다. 암벽인들은 이를 프로블럼이라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목표도 한 단계 진화하여 다음 목표는 더욱 험준하거나 보다 큰 봉우리가 된다. 개인이든 회사든 실생활에서 전략은 정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내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 전략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은 여러 문제들을 통과하고 넘어가고 우회하는 여정과도 같다. 당신이 2014년에 인텔의 CEO였다면 인텔은 무의 법칙을 실행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엔 느려진 무의 법칙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특수목적 프로세스의 대응 전략, 또 2021년은 대만의 TSMC보다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문, 인텔이 변치 않는다는 하나의 전략을 갖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한 것은 최고가 되라처럼 전략을 슬로건이나 모토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일이다.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난다. 전략은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애매한 목표를 무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전략의 실행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어떤 조직도 단 한 번의 전투나 전쟁만을 겪을 수는 없다. 오랫동안의 기업이 존속하려면 연이어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생존은 연속적이며 탐구이며 전략 수립은 단 하나의 접근 방법이나 전략으로는 안 된다. 도전을 다음에 나오는 세일즈포스닷컴과 라이언에어의 사례에서 이를 살펴보자. 벤처 기업들의 롤모델 세일즈포스닷컴. 세일즈포스닷컴은 성장 문제를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이 유지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전략. 마크 베니오프는 학생 때 이미 아토리 8비트형 모험 게임이 개발할 정도로 전지성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에서 애플에서 나올 더 맥킨토시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오라클 고객 서비스 부서에 입사해서 나중에 클라이언트 서버 사업부의 부서장 자리까지 승진했다. 오라클을 재직하는 동안에 오라클의 고객 관리형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터득했다. CRM은 원래 인덱스 카드로 시작했지만 1970년에 컴퓨터용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명, 연락처, 구매기록, 평가, 고객 구분과 기타 고객 관리에 대한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다. 뒤에 가서 계좌나 배송 정보 등 운영 정보가 있다. CRM 소프트웨어는 내부 IT 부서가 운영하는 하고 회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전통이었다.
이 시스템은 복잡했고 설치 및 유지가 상당히 어려웠다. 베니어브는 1996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CRM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회상했다. 자다가 세일즈 포스닷컴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죠. 말 그대로요. 그러면서 아마존닷컴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책, CD, DVD 항목 대신에 고객명 연락처, 기회, 전망 및 보고서라고 쓰여 있더군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CRM 시스템을 생각했고 고객이 감당하기 힘든 초기 세팅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곰곰이 고민했다. 이 문제의 크럭스는 소프트웨어였던 것이다. 지금같이 고객의 내부 시스템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버그를 수정해야 했다. 베니어브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꿈꾸었다. 클라우드 기반의 CRM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면 된다. 서버도 필요 없고 설치 및 유지 비용도 없다. IT 부서도 필요가 없다. 베니어브는 1999년 CEO인 레리 앨리슨의 축하 속에 $200만 초기 자본금을 챙겨서 오라클을 떠났다. 추가로 필요한 벤처 자금은 쉽게 모을 수 있었다. 닷컴 기업 붐이 일기도 했고 앨리슨의 추천 덕을 많이 모았다. 그가 최초로 맞닥뜨린 문제는 실력 있는 개발자와 그들을 끌어들일 자본이었다. 어떻게 최고의 개발자들을 끌어야 할까? 방법은 홍보였다. 그래서 세일즈 포스닷컴은 급진적인 파괴적으로 선전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결혼시켰다. 회사로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의 중간을 붉은색 사성으로 분리하고 노 소프트웨어라는 슬로건과 함께 노출했다. 그가 최초로 내놓은 제품은 SFA였다. 그 다음 과제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기업들이 제품을 사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크럭스는 그런 종류의 구매 결정이 주로 IT 부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세일즈 포스닷컴이라는 회사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가 구별 경우에 IT 부서 내 CRM 담당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을 통한 판매를 피하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세일즈닷컴은 무료 사용 체험으로 기업 내부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깃 고객을 신성 또 중소기업, 특히 IT 붐으로 생겨난 기업으로 변경했다. 2000년에 들어서 IT 버블 붕괴가 발생하자 세일즈 포스닷컴에 자금 위기가 닥쳤다. 신생 IT 기업들이 사라진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무계약 무할인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간 또는 단연 계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까? 회사의 기본 정책이 노 소프트웨어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략의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이었다. 연간 단위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 사원에게 독특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결국 간단한 월회비만 내고 이용한다는 비전은 포기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들어서 베니어브는 새로운 범용 솔루션, 특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한 필요 요소는 앱 익스체인지로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별하는 앱스토어라고 알 수가 있다. 2010년에 베니어브는 채트라는 앱을 넣고 이를 기업용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베니어브는 세일즈 포스닷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야심찬 출발을 했지만 과정에서 여러 전략적인 도전과제에 부딪혀야만 했다. 과제를 극복할 때마다 목표는 변경되고 더 크게 확대되었다. 각 단계마다 그의 해결 방안은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설계를 생각해낸 것이다. 전략에서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여러 대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나 CEO를 위한 안내서는 개발자를 영입하는 최고의 방법 같은 내용은 없다. 최초의 타깃을 소규모 기업을 할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할지에 대한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경제학이나 마케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베니어브는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었다. 세일즈 포스닷컴은 닷컴 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21년 초에 직원은 6만 명. 기업 가치는 2,400억 달러. 호천지에 선정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리스트에서 2위.
무료 회원 가입은 이제 무료 체험으로 바뀌고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베니오프 아이디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유명해졌고 모델이 되어졌다. 다른 기업에 그렇네요.